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이진건 경희대 개건교수,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이지수 변호사, 그리고 최준봉 성공회대 교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표정은 분노였습니다. 오후에 갑작스럽게 전해진 소식.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제보 조작 의혹 발표 16일 만에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또 두 사람도 구속이 됐고요. 검찰의 칼끝이 안 전 대표 목전까지 치닫던 상황이었습니다. 속내 복잡했던 하루. 오늘 이 모습 전해드리겠습니다. 안철수입니다. 이번 제보 조작 사건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저로서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습니다.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는 안철수 전 대표였습니다. 본인은 상당히 억울함이 있을 법도 하긴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내려놓는다라고 하면 어떤 걸 이제 더 내려놓는 것일까? 의원직도 내려놨고 당무도 내려놨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내려놓는다는 걸까요? 당내에서 나온 얘기들의 핵심은 네. 안철수 전 후보가 기자회견을 할 경우 네. 정계 은퇴 네. 이 부분을 과연 언급할 것인가 그런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네. 당내에서도 정계 은퇴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고 또 당 밖에서도 안철수 전 후보가 이유미 또 당의 뒤에 숨어서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는 데 대해서 많은 비난이 쏟아졌죠. 네. 오늘 안철수 후보가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네. 뒤늦게나마 이렇게 진솔한 모습으로 사과를 하는 것 자체는 평가를 할 만은 합니다만 상당수 국민들이라든가 당내에서 예상했던 네. 그런 좀 보강도 네. 어떤 조치랄까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오늘 안철수 전 후보의 기자회견 그러니까 사과 기자회견으로 그동안 국민의당에 쏟아졌던 국민들의 그런 분노 시선이 과연 가라앉을 것인지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의구심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잘한 기자회견으로 보이세요, 교수님? 왜냐하면 처음에 소식을 들었을 때 참 충격적이었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왠지 네 번째 낳은 아이라고 보기에는 본인을 너무 객관적으로 보시는 게 아닌가 했거든요. 그런데 우선 이제 네 번째 낳은 아이라는 이야기부터 좀 할게요. 네. 당은요 자신의 아이일 수가 없죠. 저번에도 어디 왜 그 대선 토론에 나가서도 내가 창업주다 하고 이런 말씀을 네. 하셨는데 당은 누구 개인의 소유도 아니고 거기에도 정치적인 선배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데 내 아이라는 식으로 아무리 친밀성을 표현하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벌써 기본적으로 정치 리더로서의 그 어떤 이게 기본 인식의 문제가 좀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걸 아직도 안 고치셨다는 게 그게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 자신이 대선 후보로 출마해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그 당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볼 때 그 안철수 전 후보가 이 입장을 발표하라는 게 자신이 직접 법적으로 개입됐다고 우리 생각해서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뭐냐면 최고 책임자로서 입장을 분명히 이제 그때 바로 사건이 터져서 입장을 분명히 먼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이제까지 미뤄놓고 왜 미뤘냐니까 검찰 수사를 지켜보느라고 그랬다. 네. 이건 말씀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검찰 수사에서 지켜봤다면 그럼 끝까지 지켜봐서 재판 결과까지 지켜보든지.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 명분이 안 되는데 지금 저렇게 이제 지금 와서 뒤늦게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다음에 내용은 뭐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 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 책임을 통감한다든지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 그 자숙의 시간은 누구든지 가져야죠.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야기할 바에는 진작에 빨리 하시는 게 좋았을 텐데. 좋았을 일을 이제까지 미뤘다. 이 점에서 아마 국민들이 굉장히 납득하지 못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더 이제 이 감정에 자극을 준 그런 계기가 그런 게 되지 않았나 이런 그 점이 이제 좀 걱정스럽네요. 예. 2주일 넘게 해서 나온 메시지 치고는
파괴력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하면 안철수 전 대표가 예상하지 못했을 텐데 당헌 위원정당 해체론까지 나오는 마당에 안철수 전 대표의 속초 맛집에서의 식사 장면, CCTV 영상까지 나와서 본인이 상당히 당혹스러웠겠어요. 그렇죠. 저게 만약에 안 나왔으면 오늘 발표를 했을까 하는 의문도 들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본인이 통감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저 정도 발표라고 하면 저는 이 사건 초기에 해도 전혀 무리가 없었던 발표예요. 네. 본인이 지금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거지 본인이 이 조작 사건과 연관이 돼 있거나 조작을 지시했거나 보고받은 일이 없다고 지금 본인은 선을 긋고 있는 얘기라고 네. 하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이 사건 초기에 이미 졌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없다가 두문불출하고 있다가 갑자기 속초에서 저런 모습이 잡히게 되니까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죠. 네. 당에 어쨌든 대선 후보를 했던 사람이 최종적으로 대선 과정에 책임을 지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자기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대선 조작 사건에 대해서 전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가 속초에 가서 그것도 맛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 저렇게 밝혀지다 보니까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을 뭘로 보기를 저러나 하는 그런 불만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래서 오늘 발표도 사실은 특별한 게 없어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고 자숙하겠다는 건데 저 정도 발표는 이미 오래전 했어야 된다. 그랬다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비난이 더 쏟아지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시점을 놓친 그런 실수를 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나 마음속에는요. 오늘 제작진 귀에 하나 들어왔던 말이 당사자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데 당사자가 이유미 이준서 씨냐 아니면 문준용 씨냐. 물론 문준용 씨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만 그렇다고 딱 꼭 집어서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본인은 억울하다. 이게 어쨌든 특검도 갈 수 있는 사안인데 우리가 절차적으로 부정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넘어가지만 다음 후일을 도모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그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단어 선택에 있어서 구체적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모호하게 한 단어들이 네. 여러 군데 발견이 됩니다. 그 말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론의 압력에 쫓겨서 오늘 시점을 잡고선 지금 저 사과문을 발표한 것 같은데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이 시점이 맞느냐 하는 것과 내용에 네.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이라고 했었을 때 저는 최근에 국민의당의 지금 조작 사건과 관련된 대응의 시점을 잡는 거에 상당한 문제를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한 것도 거의 검찰의 수사가 이제 거의 다가온다라는 걸 알고선 그 바로 이 직전에 국민에 대해서 사과를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분노를 사게 했고 네. 오늘도 사실은 이준서 최고위원이 구속영장이 발부된과 동시에 지금 안철수 전 후보가 지금 국민 앞에 서가지고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불똥이 튈 때쯤 되니까 사과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시점의 문제도 사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자꾸 그 좋은 어떤 시기를 자꾸 놓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앞서서 두 분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만약에 그럼 이렇게 2주 정도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발표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파괴력이 있는 내용이 담겼다라면은 또 그나마도 국민들은 수긍을 했었을 겁니다. 저 결심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심을 했구나. 그리고 그것을 발표하기 위해서 뜸을 들였구나. 이런 결심을 했을 텐데 오늘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런 발표를 하려고 왜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었지라고 하는 게 아마 대체적인 의견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점도 적절하지 못했고 내용도 흡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저는 개인적인 실망감을 좀 표하고 싶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또 다른 여당 일각에서는 이현주 의원의 기사는 그럼 이렇게 밀려서 나가나라고 생각을 또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현주 의원 사과는 했지만 좀처럼 가라앉지를 않고 있는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지역구 사무실에는 항의 쪽지들이 붙어 있고요. 최고의 막말 의원이라는 풍자표 창창까지 등장했다고 하던데요. 이현주 의원, 안철수 네. 전 후보가 이렇게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이래서 잠시 모르죠. 그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이 공세가 잠시 주춤할지는 모르지만은 네. 이현주 의원도 아마 최근에 이 논란에서 스스로 벗어나려면 네. 엄청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워낙에 자극적인 말을 특정 어떤 직업군에 대해서 아주 모멸적인 말을 이렇게 네. 해가지고 해놓고 또 사과도 아주 그날도 사과도 좀 말하자면 요즘 말에 영혼이 안 실린 사과랄까 뭐 그런 식으로 진지해 보이지 않는 사과를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옛날에 천냥빚을 갚는다 했지만 반대로 표현하자면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스러운 네. 그런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젊은 의원이니까 어떻게 하다 말 실수가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말 실수도 이제 그게 종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현주 의원도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이런 논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고 또 그 점에서 뭐 안철수 전 후보를 우리가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현주 의원의 지금 대하는 태도도 계속 뭐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법안도 내고 이렇게 발언도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네. 그다음 또 기자한테 대해서 사적으로 했던 말을 가지고 이렇게 하냐 유감이다 이런 말은 공공연히 할 일이 아니고 바로 자신이 잘못한 그 일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분명히 해야지. 네. 안 그러면 이 논란을 잠재우기가 참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이어 사과 폭탄처럼 계속 사과하시거든요. 비정규직 노동자,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고개 숙이고 간호조무사 협회에 공식 사과를 하고요. 과거에 이현주 의원을 보면 자신의 정치적 운신의 폭을 넓히 깨기에는 상당히 적지 않은 눈물을 쏟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장면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저는요, 안철수 후보한테 정치 생명을 걸었어요. 우리 의원들 정말 괴롭습니다. 마음속으로 정말 기대합니다. 무슨 큰일이 일어나서 우리를 정치적 노예로 만들고 있는 이 구조가 제발 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민들한테 좋은 소리 들으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그런 정치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3년) 연속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던 분이기도 하고요.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폭넓은 양해를 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또 길거리에서 파업을 하시는 분들만 보더라도 내가 그 입장에서 서봤다고 했던 분들인데 이분의 진심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현주 의원의 이런 일련의 발언 파문을 보면은 정치인의 그 두 얼굴이랄까요? 그런 것을 느껴집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인이 자기한테 필요할 때는 이런 말을 하고 또 필요치 않을 때는 저런 말도 하면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에 달라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영양사가 필요하다.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할 때는 그러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표를 의식해서 또 유권자들을 의식해서 그러한 어떤 시류에 편성을 하고 이번의 경우 같은 경우는 또 일부 학부모들이 그러한 급식 아줌마, 소위 말해서 급식 아줌마라고 부르는 그분들의 파업에 대해서 일부 또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가 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폄하하는 발언을 해서 지금 큰 무리를 빚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프랑스에 잠시 유학했을 때 그 의사들 파업을 보면서 또 거기에 청소하는 아줌마들, 그 노동자들의 파업을 보면서 상당히 동정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번에는 그 파업에 대해서 나쁜 엑스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 철학이라든가 비전이 확고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시류에 따라서 편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고 하나는 특히 이런 사과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이유 첫째는 이번 안철수 전 후보의 사과도 그렇고 이현주 의원의 사과도 그렇습니다만 그 사과라는 것은 진정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상대라든가 누가 들어도 저분이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사과를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억지 춘향식 사과를 하는구나. 상황에 밀려서 내외의 압력에 밀려서 사과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당사자는 물론이고 국민들이나 누구도 그것을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고 특히 이현주 의원의 그런 발언 속에는 뭐 간호조무사라든가 영양사라든가 이거 별것 아닌 사람들이야. 본인이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갑질, 또 특권의식이랄까, 엘리트의식이 묻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인권이라든가 그런 인식들이 아주 저급하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뭐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본인은 사적으로 인터뷰한 거라고 하는데 기자하고의 인터뷰를 하면 노회찬 의원은 국회의원은 자는 순간에도 공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본인이 이렇게 하면서 도모하고자 하는 목표, 지향점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요. 저게 원래 본인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기자가 추가 취재를 하기 전화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녹음이 될 거를 이해할 수 있고 상상할 수 네. 있는 부분입니다. 또 국회의원한테 기자가 전화해서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그 당직을 맡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국민의당이 무슨 입장인지에 대해서 문의하는 전화를 했다라고 하면 저게 기사화될 수 있다고 하는 상황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걸 사적인 대화였는데 저걸 보도했다고 해서 그걸 공격하고 문제를 삼는 것은요.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고요. 네. 기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국회의원이 상식적으로 국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하거나 그런 어떤 언행을 했을 때는 당연히 보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가 당연히 취재를 해서 그게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정치 권력이란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는 기자 역할의 입장에서는 네. 저런 내용이 있을 때는 당연히 보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기자가 사적으로 한 얘기를 보도했다라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궁색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저런 내용을 기자가 들었음에도 보도를 안 했다고 하면 그게 바로 저널리즘의 원칙에 맞지 않는 행동이고 네. 당연히 기자는 보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거는 이현주 의원이 하는 말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의 기자회견 그리고 이현주 의원까지 이 사태를 매듭져 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의 아쉬움 섞인 평론을 들었습니다. 국정이 꼬여 있지만 청와대는 초복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삼계탕을 대접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했는데요. 순방 외교 성과 어떻게 나눴을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작에 모시고 싶었는데 우리 현재 소장님 인준이 늦어질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인준되는 대로 모시는 그런 작전이었는데 우리 이낙연 총리 말고는 다들 선배시니까 제가 이제 신고드리는 그 의미가 더 큽니다. 하여튼 뭐 많이 늦어져서 조금 그렇습니다. 국방장관 후보자 그리고 청문회가 계속 질척거리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에는 야당 지도부를 초청할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설득이 돼야죠. 그게 선결 조건일 텐데 오늘 초복맞아 메뉴가 삼계탕이고 G20에서의 성과를 공유했던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그전부터 본인의 고향식은 해물 쪽이었더라고요. 네네, 문재인 당시 이제 후보 때도 방어회 이런 것들을 네. 좋아합니다. 김정숙 여사님도 이제 회를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네. 손님이나 이런 대접할 때 이럴 때는 이제 방어회 이런 거를 많이 이제 대접을 하고 그러시는데 오늘은 네. 이제 아무래도 초복이고 하니까 이제 그 삼계탕 초복의 네.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삼계탕을 가지고 이제 사부 요인들, 그러니까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사부 요인들을 모시면서 지난 이제 한미 정상회담과 G20 회의에 대한 어떤 오고 간 이야기들도 보고하고 이야기하면서 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국내 여건이 지금 정치 여건이 지금 많이 복잡하게 꼬여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각 부 요인들을 모셔놓고 지금 정치적인 현안들도 이야기도 좀 하면서 매듭을 풀어보려고 하는 시도도 좀 해본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여야 대표들을 모여가지고 이제 지금 꼬여 있는 전국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기 전에 사전적인 포석으로서 일단 오부 요인들 모임을 갖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정수 여사 그 전에 만들어 주실 때 보면은 바다장어탕 같은 것으로 아무래도 지역구 특성이 반영된 거겠죠. 그렇죠. 부산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양식으로 바다장어탕을 많이 만들어 주신다고 그렇게 네.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아마 이제 그날은 오부요인들과 만난다는 초복이잖아요. 오늘이 네. 초복인데 초복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오신용으로 삼계탕을 드신 것 같고 네. 개인적으로는 아마 김정희 여사께서 바다장어탕을 많이 준비하셔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강을 위해서 챙겨주시는 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주수 변호사 말씀하신 건 회도 잘 드시지만 또 바다장어탕도 특별히 김정희 여사가 정성껏 준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네. 대접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금 삼계탕 오찬을 보셨습니다만 오늘 오전부터 독자적인 공개 행보에 들어가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인데요. 토론의 사회까지 보면서요. 원전 재난 영화 그 한 편 보고 어떻게 대통령은 원전을 멈추라 하는가. 정면 비판에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뵙죠. 넉 달 동안 정치적 도의 지키느냐 별말 안 하셨다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아는 원전에 대한 상식과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에 대한 상식이 너무나 차이가 커서 또
잘못 인식된 원전에 대한 진실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려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념을 바탕으로 한 독재적 발상이자 독선과 불통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왕적 대통령 제도 하에서의 폐해가 다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화 판도라를 보고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렸고 탈원전을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영화 한 편을 보고 국정 최고 책임자까지 왜곡 과장된 영화 내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서 국정에 반영하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의 기본이 국가 발전이고 국민 행복인데 어떻게 영화 하나로 국정 반영을 하느냐. 상당히 오늘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제 전면에 나서는 걸까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원전 네. 호기 공사 중단을 시킨 걸 영화 판도라라는 영화 하나 보고야 결정을 했겠습니까? 뭐 그쵸. 많은 고민 끝에 내린 네. 결정이고 또 탈원전이 본인의 그런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네. 이런 공약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일단 그런 공사를 중단시키고 네. 합리적인 어떤 결론을 내려보자. 네. 뭐 그런 뜻으로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동안 얼마 전 노룩 패스 네. 이걸로 이슈가 됐던 김무성 전 대표가 네. 그동안의 정치적 침묵을 깨고 왜 이 시점에 이런 얘기를 강하게 들고 나왔을까? 이게 사실은 네.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쵸. 어떻게 보면 김무성 대표가 정치적 잠복기를 벗어나서 이제 정치적으로 다시 한번 재기를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네. 뭐 그래서 좀 국민적 관심사도 있고 네. 또 비판적 그런 여론도 상당한 그런 원전 문제를 가지고 지금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존재감을 과시하는 하나의 그런 어떤 전기, 터닝 포인트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홍준표 네. 한국당 그런 대표 체제가 들어서고 네. 그 과정에서 바른정당과의 또 뭐 여러 가지 연대 내지는 통합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김무성 대표로서는 이 시점에서 자신의 존재감이라든가 또 야당에서의 어떤 역할 네. 이런 것들을 과시를 하는 것이 지금 순간이 네. 어떻게 보면은 적기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혜훈 의원 즉 대표입니다만 봉화마을 가면서 TK에서의 보수 적자는 우리다라고 하는 기선제압을 위한 신경전을 저희가 볼 수 있었었는데 나경원 의원도 오늘 합류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말하기를 이제 허니문 기간 네. 이것도 지났다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 야권이 지금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또 바른정당도 그렇고 이제 대표 체제가 바뀌고 이렇게 하는 이제 변화기 아닙니까? 이런데 네. 이런 상황에서도 또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돼. 이런 변화기에는 이제 나도 존재감을 이제 보여야 되겠죠. 네. 그런 점도 있고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평론학회 직접 토론을 참여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거기서 말씀 그대로 김무성 전 대표 지금 고문이든 나경원 의원이든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지시형 리더십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단 말이죠. 뭐든지 행정지시로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을 네.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 야당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김무성 고문이라든지 이 시점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역시 이제 존재감을 보임으로써 이 야당의 재평기에 자신들도 어떤 역할, 국민의 네. 그 시선 밖으로 나갈 수는 없다. 그 국민의 시선 안에 계속 있고 싶다. 아마 그런 의지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이분들과 함께 오늘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분 중에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일이 잦아지다가 급기야 이번 주는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이틀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데요. 재판을 5월 23일 시작한 이후에 한 달 반째 강행군을 아무래도 외모로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상당히 수척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식사량이 3분의 1 정도로 줄었다고 네.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물론 식사량이 줄었지만 비타민제를 구치소에서 구입해서 먹고 과일을 네. 또 구입해서 먹는 상태라고 하니까
뭐 건강이 크게 나빠졌다기보다 그냥 몸에 이제 살이 좀 빠지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잠은 네. 아마 잘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살이 빠지는 현상인 것 같은데 의료진들 구치소 측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구치소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의료진을 통해서 검사해 본 결과 특이한 건강상의 문제는 없다. 네. 물론 이제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이 문지방에 찧어서 그 부분이 다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확인을 했고요. 네. 그 외에 건강상에 큰 문제는 없다. 특히 뭐 정신병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저는 구치소 측의 발표가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구치소가요.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 다른 병이 있는데 그걸 감추거나 아니면 제대로 검진을 안 하면요. 엄청난 비난을 받을 만한 책임을 지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더 조심해서 검진할 거라고 생각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30분 동안 모든 구치소 수감자들을 조사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의료진이 대기하면 조사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구치소의 발표를 믿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한때 후송작전까지 리허설을 한 게 아니냐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구치소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수척해진 모습에다가 발가락 부상 얘기를 했는데 네티즌들이 아마 부상당했다고 보도가 됐던 지난 7일 금요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 출석 모습을 찾아봤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때도 굽이 있는 구두는 여전했었고 5cm 정도 돼 보였는데 정말 심한 부상이 맞을까 참고 사실 신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네. 뭐 재판을 지금 저렇게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만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령이라든지 또 여성, 그다음에 겪었을 만한 충격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 상당히 인간적으로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네. 지금 주 4회에 진행되는 재판이고 주 1회만 진행이 돼도 상당히 일반인들도 피곤함을 느끼고 견뎌내기 힘든 상황에서 강행군을 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근데 한 가지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강행군을 하게 된 원인 제공자 자체가 또 박근혜 대통령 피고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증인들을 하나도 타협함이 없이 전부 다 지금 소환을 해가지고 지금 재판정에다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몰고 간 것도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 피고인 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자기네들이 먼저 양보를 한다면은 그 무리한 일정이 없이 지금 어떤 건강상의 것들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양보해야 될 부분은 전혀 양보하지 않으면서 건강상의 문제만을 계속 일으킨다면은 그 부분은 네. 이제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뭐 부상 정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체크를 하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뭐 법정에서 에어컨 이것도 지금 많이 지금 약화시켰다 뭐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아요. 에어컨이 너무 세서 견디시질 못한다는 예, 말씀이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몸이 수척해지고 약해졌을 때는 이제 냉방병이라든지 이런 거에 걸릴 위험도 있고 하니까 네. 에어컨도 이제 많이 비닐로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많이 약화시키고 이랬다고 하는 거 봤을 때 건강 상태가 지금 많이 나빠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안에 드실 때는 제철 과일, 우유, 두유, 요거트, 유제품을 섭취하고 계신다라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에어컨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기력이 떨어졌다고 하면서 신동욱 총재 제보의 말에 따르면 이달 말쯤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건강 상태를 우리가 밖에서 추측만 할 뿐이지. 그다음 지금 이 변호사님 말씀처럼 사실은 여성인데다가 또 나이도 지금 많잖아요. 이런 점도 있고 또 저런 아주 엄청스러운 충격적인 사태 속에서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계속 지금 충격을 이어가는 이런 상황이니까 네. 저쪽에서 호소하는 대로 아마 건강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점은 아마 재판부가 충분히 이제 파악하고 있겠죠. 파악하고 이제 계속 파악해 나가고 있을 텐데 아마 무슨 사과를 과일을 위주로 해서 식사를 한다든가 이것이 남들하고 달라서 그렇다기보다는 본래 위장이 안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게 그 구치소 안에서 주는 그 식사를 제대로 소화를 시키지 못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이제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바라는 바가 뭐냐면 이 건강이 만약에 이런 문제로서 심각히 나빠진 건강 상태가 그냥 방치되는 그런 사태는 없으리라고 믿고요. 네. 또 법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법원에서도 충분히 지금도 파악은 하고 있겠지만은 요는 구속 기간에 맞춰서 재판을 1심을 빨리 끝내겠다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진실을 밝혀내는 노력이 더 중요하니까 피고인도 충분히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아량, 배려는 좀 있었으면 좋지 않겠냐. 그래야 서로가 나중에 돼도 원망하거나 서로가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빌미를 만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 네. 나의 언니가 지금 위급한 상황이다. 지금 당장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요. 적극적으로 새로운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박근영 전 이사장의 이야기를 잠시 뒤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지금 어느 정도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구치소와 그리고 변호사 간의 공방만 격해지고 있죠. 첫날에는 어땠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언니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일 박근영 전 이사장이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공교롭게도 재판을 서울중앙지법과 인근에서 하게 되는데요. 박근영 전 이사장이 그런데 한 잡지, 그것도 일본의 극우 언론으로 알려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가족을 문재인 정부가 절멸시키려 한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박근영 전 이사장의 그러한 상식 밖의 어떤 발언이랄까? 네. 이런 걸로 인해서 물의를 빚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네. 지난해인가도 일본의 또 다른 어떤 네.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서 뭐 황제 폐하 뭐 이런 아니 천황 폐하 뭐 이런 발언을 해갖고 또 많은 물의를 빚었고 여러 네. 가지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까지도 여러 가지 부담을 주었던 그런 적이 있는데 이번에 뭐 지금 내일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근영 전 이사장이 함께 지금 이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네, 뭐 시간이 달라서 서울중앙지법이죠. 서로 네. 조우할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네. 그 운명이 공교롭기는 합니다. 내일 받는 그 재판의 네. 핵심은 박근영 이사장이 160억 원대에 이르는 공공기관에 납품을 해주겠다. 네. 납품을 알선해주겠다 해가지고 1억 원을 받아 챙긴 일이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 사기 사건으로 인해서 네. 기소가 됐고 그것 때문에 내일 사실은 재판을 받는데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이루어진 일이고 네. 또 이번에 박근영 전 이사장의 그런 재판 네. 또 사기 사건 이런 것들도 이 정부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오래전에 네. 있었던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외국 언론에 뭐 어떻게 보면은 좀 과장한다 할까, 뭐 왜곡한다 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일인지 그건 네. 적절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동안 뭐 여러 차례 물의를 빚었습니다만은 이번에 문제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 멸절을 시킨다느니 이런 네. 것들로 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국가적인 체면에도 문제가 있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신의 언니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개되지 않았던 이야기를 꺼내면서 분위기 전환을 혹시 도모하는 걸까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재자라고 하는 이런저런 악평에 대한 의식을 했던 듯 언니는 서강대에서 민주정치론이라는 과목을 선택했다라고 하던데 어떻게 국민들은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저게 만약 민주정치론이라는 과목을 교양 과목으로 들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공학 전공이거든요. 전기공학인가 전자공학 전공이기 때문에 아마 네. 저걸 교양 과목으로 들었다고 하는 건데 국민들이 볼 때는 민주정치론을 들으신 분이 왜 그렇게 국정농단에 개입하셨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시간에 제대로 안 들으셨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대학 다닐 때와 이제 대통령 하실 때는 시간차가 많이 나니까 잊어버리실 수도 있는데 저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지금 아까 고영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박정희 패밀리를 죽이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네. 이런 발언을 하거나 삐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집 주변에 떨어졌다. 이게 우리 언론은 보도를 안 한다. 아니, 우리 언론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보도를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노동신문에 박근혜 탄핵하라는 기사가 실렸는데 이게 가짜 뉴스거든요. 네. 이게 국정원에서도 분명히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런 내용들을 진실인 것처럼 일본의 시사 주간지에 저렇게 인터뷰를 하시는 것은 국가에 대한 망신이기도 하고요. 본인이 저렇게 한다고 해서 전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나 아니면
구속에 관련돼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없다고 봅니다. 검찰 잘못된 출두 판단을. 당일에도 언니가 사는 삼성동 자택 주변에 220장의 삐라가 발견됐다고 하던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건가요? 사실인가요? 이거는?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만약에 그렇다면 언론이 보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박근영 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언론이 이걸 일부러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일 없다고 봅니다. 삐라가 뿌려졌다는 말은 결국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뭐 지원하는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또 그 가족을 어떤 형태로든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그런 삐라가 뿌려졌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근거도 없이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의 위시라고도 연관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일본 사람들이 이 기사를 읽게 되면 진실이 아닌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국가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성숙도, 민주주의 성숙도에서 얼마나 큰 불씨를 갖겠습니까? 저런 내용들이 또 아까 말씀하신 천황이라고 일왕이라고 표현하려고 했더니 자기가 또 거기서 고쳐요. 천황이 맞다고. 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도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인터뷰를 하시는 것은요. 대단히 부적절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감한 시기에 일본 언론을 마주하면서 천황을 이야기를 하고 언니는 음식 남기는 것 절대 안 된다. 복도에 등을 끄는 걸 잊지 않도록 하는 청렴결백 절약의 화신이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건 국민들의 정서는 상당히 동떨어질 것 같은데요. 동떨어지지만 또 저분 그 박근영 씨를 생각하면 또 애단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언니한테 계속 말하자면 밑보였는지 어쨌든지 계속 배제당했지 않습니까? 네. 또 옛날에 거기야 재단 운영하고 관련해서 서로가 좀 굉장히 안 좋은 사이였으니까 뭐 그 이후로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동생 박근영 씨를 챙겼다는 말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 네. 차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영 씨는 정말 끝까지 저 언니를 늘 일을 말하자면 변호하고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네. 또 저 말은 뭐냐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박근영 씨가 언니도 언니지만 아버지 어머니 그 네. 이미지가 국민들 사이에서 그 이미지가 어떻게 흐려지고 훼손될까 봐 그걸 가장 걱정하는 것 같아서 지금 저렇게 말하는 것도 전등불 끄라고 당부한다 이런 말도 옛날에 그게 바로 전 박정희 대통령의 이미지 그대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에서 보면 저분은 마음속에서 언니도 참 안타깝기는 안타깝지만 그보다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그런 애틋한 그런 그리움 같은 것도 있고 걱정도 있고 아마 이런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짧게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정치적 평가는 사실 갈렸습니다. 공도 있다는 분도 있고 과가 더 크다는 분도 있고 뭐 독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에 어떤 공헌이 있다라고 평가가 그전까지 있었었는데 국정농단 상황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아주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외람되게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나마 평가받고 있던 공 자체를 깎아먹은 거는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영 자매였었습니다. 그분들의 네. 행태, 그분들이 국가 운영에 대한 이렇게밖에 혼란을 끼칠 수 없냐라는 거를 국민들이 깨달음으로써 그 아버지 되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나마 남아있던 좋은 평가마저도 다 까먹은 거지. 지금 그것이 어떤 문재인 정부 내지는 새 정부 내지는 거리로 나왔던 광화문 촛불 혁명의 뭐 주역들이 했던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스스로가 지금 아버지의 이름에 어떻게 보면 먹칠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은 하나도 없고 이것을 일본의 언론과 만나가지고 마치 탄압을 받는 것과 같은 프레임을 건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한 시각은 조금 더 깊이 성찰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취재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현지 일본 기자가 박근영 전 이사장이 자리를 들 때 어떻게 하는지 봤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먹었던 김치, 남은 김치를 가지고 온 비닐봉지에 넣어서 가져갔다. 상당히 빈한하게 어렵게 사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혀 만난 적이 없었다라는 박근영 전 이사장의 창고에서는 다자 외교에서 받았던 선물이 있어서요. 아니 안 만났다면서 어떻게 그건 전달이 됐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건 저도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그 일본 올간지 그 네. 하나다와 인터뷰가 끝난 뒤에 식사가 끝나고 그 남은 김치를 싸갔다는 것은 뭐 기자의 그러한 그 현장 취재를 결과로 쓴 거기 때문에 사실 네. 아닌가 보여집니다. 뭐 그렇지 않아도 신동욱 씨, 그 남편의 신동욱 씨가 자신이 일용직 노동자를 하면서 먹고 산다. 어디 네. 월세 돈을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박근영 씨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공공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은 네.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 방문해서 받았던 두 개의 한시 족자를
박근영 씨가 갖고 있다. 네. 이런다면 그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그동안 뭐 잘 알려지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네. 재임 중 가족 누구도 들여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박근영 씨는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그 관계가 상당히 뭐 좋지 않아서 거의 되돌아보지도 않았고 삼성동으로 박 전 대통령이 와 있을 때도 네. 뭐 박근영 씨가 여러 차례 찾아갔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선물 받은 게 박근영 씨가 갖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런 그 외국에서의 선물이라는 건 그 10만 원 이상이 된 그런 물건들은 모두 신고를 하고 네. 국고로 귀속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박근영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선물이라기보다는 네. 혹시 박근영 씨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말하자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했던 그런 족자라든가 아니면 혹시 박 전 대통령을 수행했던 사람이 네. 어디서 뭐 사적으로 받았다든가 뭐 그런 대통령과의 관계없이 받은 그런 물건들을 뭐 이렇게 선물한 것 아닌가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떤 경로로든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게 들리지는 이런 게 있어요. 않습니다만. 족차 네. 같은데 거기 그 사람이 쓴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준다고 썼겠죠. 썼는데 네. 이제 그걸 자신이 직접 대통령한테 전달할 입장은 아니니까 박근영 씨가 동생이니까 아마 그 전달해달라 이랬을 개연성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신동욱 그 총재 이야기로는 그해 바로 2014년 그해 박근영 씨도 3번인가 뭐 중국을 갔다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요 짐작컨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근영 씨를 위해서 중국에서 받아온 선물을 줬다 그건 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박근영 씨도 굉장히 어렵다 이건 뭐 늘 들려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이 두 분을 뒤로 하고 오늘 법정에서는 반짝 소란이 일었었다고 합니다. 이경재 변호사가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당황해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불출석하겠다던 정유라 씨가 증인으로 깜짝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했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등장 그리고 퇴장에 소란이 일었다고 합니다. 그 장면으로 보시겠습니다. 갑자기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유라 씨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유라야, 그냥 가라. 말하지 말아라. 수고했어, 잘 봐. 이것다가 그만 좀 찍어. 본인은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하지만 이미 정치의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 정유라 씨입니다. 이경재 변호사가 상당히 반발을 했는데 특검이 듣고 싶은 말을 오늘 요목조목 다 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당황해할 말을 역시 폭탄이었더라고요. 정유라 씨가. 나는 전 남편 혹은 전 남자친구가 한국에 돌아간다고 하니까 사이가 안 좋아서 빈털털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 말이라도 잘 들어서 돈을 받았어야 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가 보면 모녀 관계가 아니고 사장님과 부하 직원 관계인 그런 관계가 것처럼 된 거죠. 들리겠어요. 왜냐하면 이 정유라 씨가 2015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호스포츠에서 약 6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매달 받습니다. 네. 사실 뭐 특별히 한 건 없잖아요.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업무를 한 건 아니고 그냥 독일에 가서 말을 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돈을 계속 지급을 받은 거죠. 그러다가 2016년 8월에 갑자기 끊어진 이유가 최순실이 그때 당시 안종범 전 수석이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에 개입했다고 하는 정황이 보도되기 시작한 그런 네.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이 시기에 돈을 끊은 거죠. 이게 네.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나서 계속 돈은 써야 되니 카드를 써라고 카드를 줍니다. 이 카드도 어떤 카드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법인 카드인지 네. 아니면 개인 카드인지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코스포츠에서 만든 법인 카드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이 최순실 정유라의 관계가 결국 최순실은 자기 딸을 통해서 또다시 돈을 착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일을 하지 않은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것은 그 자체가 공급 횡령인 거죠. 또 회사의 돈이 회사에서 근무하지도 않는 사람의 이름만 올려놓고 빼냈다고 하면 그것도 회사의 공급 횡령이 되는 것이죠. 네. 이게 명확하게 정유라가 그걸 재판부에서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고 특검은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어떤 형태로 돈을 받게 됐고 어떻게 돈이 들어왔는지를 조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아마
최순실 씨는 정유라 씨에게 그들이 일명 가진 사람들의 후위를 도모할 때 독일에서 본인은 호텔을 할 테니까 너도 독일에서 살아라고 하면서 2주까지 아마 진지하게 고민했던 모양입니다. 그때도 뭐 계속 나오던 이야기인데 네. 아마 그 최순실 씨가 틀림없이 여기서 저질러 놓은 일이 많다는 건 스스로 아마 그 인지하고 한국에 가서는 도저히 이 말하자면 그 어떤 그런 책임 추구면을 면할 수 없다든지 또 네. 한국에서는 옛날같이 살던 그런 식의 그런 수준의 생활은 하기 어렵다. 그다음에 계속 국민들로부터 어떤 감시를 받게 될 거다. 이런 걸 충분히 다 인지를 했으니까 야 우리 여기 와서 그냥 너도 여기 살고 나도 여기서 호텔을 하면서 너 뒷바라지도 하고 이렇게 살자. 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것으로 봐서 최순실 씨가 그다음 지금 하도 이제 많은 일을 스스로 저질러 놓은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 4시 시점이니까 이미 최순실 씨 모녀보다 법정에서 먼저 제외를 했거나 아니면 먼저 제외는 맞겠네요. 4시니까요. 안종범 전 수석재판에 부인인 최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합니다. 부인은 4,900만 원으로 자꾸 숫자로 인식이 되는 분이어서 말이죠. 명품 가방으로 유명했던 분 아니었겠습니까? 예, 뭐 오늘 그 안종범 전 수석의 재판에 이제 그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뭐 금품들, 뭐 명품 가방, 뭐 여러 가지 이제 물품이 이제 제공된 걸로, 네. 그러니까 결국 그거를 제공받는 데 있어 최 씨라고 하는 분, 그 부인 최 씨가 한 일정 정도의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특검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아마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소환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고위공직자가 이런 거에 연루된다는 것 자체가 좀 수치스러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1야당이 아마 이 파고를 넘어야 될 텐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시계는 작년 12월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수를 재건해야 된다고 하는데 멀쩡히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일치로 판결이 났던 이제 탄핵 불복으로까지 조짐이 비춰지고 있는데요. 바로 그 전선에 서 있는 혁신위 위원장의 이 일성을 들어보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태반 주사를 맞은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예컨대.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공격을 엄청 했습니다. 야당과 또 여당의 일부에서. 촛불 집회는 12월 중순서부터 태극기 집회 숫자에 압도됐습니다. 태극기 집회 숫자가 훨씬 많았어요. 제가 현장에서 다 양쪽을 가면서 확인했던 일입니다. 근데 언론이 그걸 사실 보도를 안 했어요. 언론사 저 안 믿습니다. 언론이 무관의 제왕이라는 옛날의 타이틀은 다 흘러간 옛날 얘기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보수에게 도움이 되는 발언 같습니까? 불만이 있더라도 법치를 존중하는 게 그동안은 보수의 미덕으로 불렸었는데 말이죠. 그렇죠. 법치가 가장 보수의 핵심적인 가치죠. 네. 뭐 류석춘 지금 한국당 혁신위원장이 그동안 대표적인 친박 교수님으로 태극기 집회에 친박뿐만 아니라 나가셨던 분인가 극우적 보죠. 성향을 이렇게 네. 보였던 것은 뭐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은 본인이 촛불 집회 아니 이제 태극기 집회에 매주 나가든 말든 그건 본인의 정치적 그런 선택이니까 말할 것도 없는데 네. 지금 붕괴된 보수 세력을 이렇게 세우겠다. 그 해서 혁신위원장을 맡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석춘 혁신위원장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 혁신이라는 것은 과거와 단절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네. 하는데 지금 과거로 되돌아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참 어떤 혁신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 또 네. 하나는 법을 중시하는 그런 법치의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든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러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과연 혁신위원장으로서 맞는 발언인지 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탄핵 반대층은 여론조사로 하면 20%입니다. 딱 80% 문재인 대통령, 20% 자유한국당이 보유를 하겠다는 구도일지요. 점점 들어오는 속보와 관련해서는 다시 또 모시고 이야기를 내일부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